저는 지퍼스나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타스만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자, 저는 진짜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부로 계약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출고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그 속 사정이 초기 품질과 굉장히 좀 관련이 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 군데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 의외로 취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고심 끝에 그냥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결정한 이제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보고서 기다렸던 분들한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나온 타스만을 사실 거면 엑스프로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민 중이시다. 지금 꼭 사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그냥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제 두 번째 당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타스만의 완성도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나 여러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 걸 100% 믿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겪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당부드리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당부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타스만을 주문을 하고선 3개월은 안 되는 시간, 한 2개월 좀 넘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아가 굉장히 차를 급하게 내놨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급하게 내놨다는 것은 자체적인 검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기아가 우리가 이렇게 자신있게 만들었어라고 하는 그런 광고와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취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비를 하면서 그냥 막 묻지마 정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 전문 지식을 갖춰가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이 차를 바라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일단 앞에 부분은 SLA 방식의 WC1 타입이고, 뒤는 호치키스 구조 방식의 리프의 파라보릭 스프링이 들어간 제어 방식입니다. 앞쪽은 모하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높이와 짐을 실었을 때의 그 스프링 상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쇼바의 하부 시트를 좀 내리면서 스프링의 건수를 늘리고 상수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개조가 좀 이뤄진 걸로 좀 파악을 했고요. 뒤쪽은 제가 예측하건데 원래는 코일 스프링도 아마 개발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아의 기술력으로는 코일 스프링을 적용을 해서 수입 픽업 트럭들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구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다고
렉스턴과 좀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었던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원과 정해진 시간을 대비를 해봤을 때 일단은 렉스턴의 사례로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짐을 실었을 때 처지는 부분, 이런 부분과 또 기아가 이 타스만을 만든 걸 딱 열어놓고 보면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 뭐냐, 견인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레라나 아니면 카라반을 견인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능력 위주로 먼저 세팅을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리프 스프링, 즉 판 스프링이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광고하는 것, 견인력과 오프로드 성능, 그 다음에 우리가 ELD를 들어가서 엑스프로라는 어떤 엑스프로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하고 있는데, 기아가 이제 그렇게 막 광고를 하고 뭐 견인력과 여러 가지 뭐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픈 모하비에서 이제 그렇게 조금 개조된, 조금 보완이 된 구조, 그리고 뒤가 이제 좀 아리송한 거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오프로드에 특화된 엑스프로라는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면서 왜 리프 스프링으로 저거를 만들었지라는 거는 아마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다들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리프에 뭐 파라보릭 뭐 좀 진보된 스프링이 들어갔다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리프 스프링을 자꾸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리프 스프링은 전체적으로 스트로크가 전혀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차가 높아도 스트로크가 안 나오면 오프로드를 타는 차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뒷바퀴가 이렇게 좌우 바퀴가 가고 있다, 울퉁불퉁한 길이 나왔거나 아니면 뻘밭에 차가 빠졌어요, 한쪽 바퀴가. 그러면은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차체는 일정하고 이 뒷바퀴만, 차체는 수평을 최대한 이루면서 뒷바퀴만 트러블이 나서 차체의 전복을 방지를 해줘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좋다는 거죠. 코일 스프링, 즉 렉스턴에 적용했던 차들이나 랩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일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레터럴 바가 중간에서 좌우 바퀴의 축을 지지를 하면서 힘을 잡아주고 있고, 바퀴는 노면에 그립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휠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차체는 최대한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프 스프링은 어떻습니까? 리프 스프링은 휠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높이의 차이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체가 기울어져 버립니다. 기아에서 인플루언서들과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엑스프로를 갖다 놓고 오프로드 체험을 시켜줬잖아요.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가 울퉁불퉁한 이런 코스를 갈 때 빨리를 갈 수가 없어요. 리프 스프링은 갈 수가 없는데 천천히 가는데 한쪽 바퀴는 붙어있는데 한쪽 바퀴는 막 이만큼씩 막 공중에 떠있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그게 속도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게 단순하게 테스트 코스가 아닌
굉장히 안 좋은 비포장, 바위 위 아니면 절벽 같은데 이런 임도를 타고 가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쳐보자고요. 차 그냥 넘어갑니다. 리프의 단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게 네. 접근하기가 점점 난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차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뭐 바디업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는데 리프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야 얘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오히려 순정에서 너무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블럭으로 차를 조금 더 올리는 거 뭐 하고 있고 또 뭐 업체에서는 샤크를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리프 스프링은 샤크를 달면은 와인드업 현상이라는 리프 스프링만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죠. 차가 그냥 샤크를 달면은 리프 스프링에 스팬 방향, 그러니까 스팬의 움직임이 굉장히 그 각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차가요 텅텅텅 이렇게 돼요. 어떨 때 제동을 하거나 급출발하거나 할 때 차가 턱턱턱 뒤에서 이렇게 턱턱턱 흔들리는 거 또는 탁탁탁 치는 느낌이 반동이 오게 되죠. 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렵고 많은 검증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한들 순정의 어떤 지금 기아에서 쌍용 렉스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승차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카바링을 쳐놓은 부분이 깨져버리면 이거 이제 답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자의 입장으로서 이거는 돈도 안 되고 차 판매도 지금은 잠깐 반짝하지만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거는 너무 급하게 내놓은 차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는 업그레이드나 개선이 좀 돼서 다음 버전이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차량 구매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급하게 내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지금까지 탑 달린 차 한 대도 못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 영업사원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차를 내놓으면 뭐하냐고. 액세서리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타 지역의 영업사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보완하느라고 듣거나 조금 늦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탑을 주문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뭔가가 안 맞는 차인가 보다. 하자가 정말 많구나. 그런 내용의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 주문하신 분들은 아마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하다못해 카바 달린 차량이 나왔었을 때 타 용품점에서 물이 질질 새는 거 보고 학을 뗐다고 했었습니다. 그냥 줄줄줄줄 샌대요 물이. 슬라이딩 카바는 배수구가 4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4포인트에 배수구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물이 글로 빠지고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치자고요. 근데 그냥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차량이 나오려면은 시간 좀 걸리겠구나. 이거 지금 마루타 하겠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구매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 댓글에 렉스턴을 튜닝하는 매장으로서 타스만을 너무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달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저도 타스만을
구매를 계약을 사전 계약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차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었고요. 또 우리가 크게 작업을 할 게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해서 렉스턴만큼 좀 재밌게 제가 우리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렉스턴만큼의 승차감만 나와주면 야 정말 이 차는 뭐 특별하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나름 좀 패밀리카로 저는 잘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그러죠. 승차감 잔털림 엄청 심하다고. 네. 리프 나왔을 때 솔직히 저는 리프에 대한 어떤 운동 원리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파라보릭이라는 스프링이 적용이 됐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틀을 역시 못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리프 스프링은요 코일 스프링과 틀립니다. 리프 스프링은 판간 마찰이라는 그런 고유의 동작을 통해서 차가 바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일 스프링은 그 잔진동을 스프링과 쇼바가 분담을 해서 흡수를 하는, 그러니까 스프링의 질량의 위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코일 스프링이 다 잔진동을 흡수를 하지 않아요. 코일 스프링은. 하지만 판 스프링은 스프링이 판간 마찰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잔진동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간 마찰이란 무엇이냐? 스프링이 여러 개 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퀴가 따당 하고 이제 팡 하고 이제 노면을 읽었어요. 그럼 스프링이 압축 복원을 운동을 하면서 뒤에 샤클이 와인드업 현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판간 마찰, 서로 비가 비비면서 튀면서 스프링 자체적으로 잔진동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판 스프링의 잔진동 흡수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그 큰 충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대로 차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정이 뭡니까? 부싱입니다. 부싱에서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서 이제 충격을 흡수를 하고 나머지를 위로 올려보내는데,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상수와 어떤 질량 부분을 생각해서 스프링을 바꿔서 장착을 해서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스프링이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스프링을 바꿔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승차감이 나왔던 차지만 리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특징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스프링의 질량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 있느냐가 서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리기 때문에 판 스프링은 스프링의 질량이 바퀴의 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기 때문에 노면의 영향을 무조건 받게 되고, 그 노면의 영향을 받는 게 그대로 스프링으로 올라와서 판간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진동들이 흡수를 한다고 치지만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흡수가 아니고, 흡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확한 원리는 상쇄의 원리입니다. 상쇄를 시켜서 어느 것 제거를 하지만 100% 상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는 회전수가 빨라지고 그만큼 노면을 더 빨리 잃게 되고 세게 잃게 되고, 그 스프링의 진동이 그래서
타스만은 점점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잔진동이 털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판스프링의 판관 마찰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그런 진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프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프링 건수를 늘린다? 그거는 리프 스프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죠. 코일 스프링 같으면 건수 하나 늘려서 스프링 상수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게 별거 아니고 오히려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만 리프 스프링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스만에 대해서 지금 많이 뭐 사신 분들은 좋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샀으니까. 그리고 사실 분들도 이 차가 좋아야 돼 자기 세뇌를 시켜가면서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반감이 심하실 테지만 전문가의 입장과 차를 또 주문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는 반쪽짜리예요. 그리고 미완성 단계에 있고 굉장히 급하게 내놓은 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차량 구매 취소를 단호히 감행했습니다. 뭐 저희 단합의 수입원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이미 뭐 타스만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는 볼 거 안 볼 거 다 본 것 같아요. 서스펜션 업체에서는 이 차를 사서 제품 개발을 해서 좋다고 광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분명히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좋아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도전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또 좋은 쪽으로 광고를 많이 할 테지만 리프 스프링은요 좋아져 봐야 여기서 이만큼일 거고요. 여기서 나빠진다고 하면 여기서 확 떨어질 겁니다. 그게 리프 스프링의 한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